안녕하세요. 저는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워킹맘으로 있다가 전업주부이자 육아맘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도 많고 욕심도 많았던 사람인지라 늘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 대기업으로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으로 입사를 하고 나서도 저는 꽤 잘 나갔어요.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 많은 부분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대로만 간다면 내 인생은 금방 승진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고자 다짐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던 중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함께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저의 직속 선배였는데 한두 번 밥을 같이 먹다 보니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는지 몇 번 절 더 만나보더니 저에게 연애를 하자며 다가왔고 저도 수락했습니다. 그 뒤로 사내 커플로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일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서 결혼할 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기야, 나랑 결혼한다고 해서 절대로 일 그만두거나 집안 살림에 목매어서 살지 마. 자기 욕심 있는 거 나 다 아니까 그 욕심 꼭 이뤄. 나도 도와줄게. 세상에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남편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해주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보다도 시부모님이 정말 더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시부모님들도 많이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시부모님은 더 따뜻하고 더 생각이 열린 분들이셨어요. 아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일 열심히 하고 싶어 한다며?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도 남의 귀한 딸 데리고 와서 발목 잡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니까 회사 열심히 다니고 뭐든 열심히 일해. 결혼해서 애라도 낳게 되면 애들 보는 거야 우리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결혼 생활도 제 일도 열심히 다 해볼게요. 정말 잘 사겠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거의 2년을 넘게 맞벌이 부부로 열심히 일을 하며 남편과 신혼을 보냈어요. 그 이후에는 첫째 아이가 생겼는데 첫째 때 육아휴직을 냈었어요. 근데 육아휴직을 하는데 이게 은근히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딱 1년 육아휴직을 했을 뿐인데 밑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위에서는 선배들이 일하는 감 떨어진다고 뭐라고 할 것만 같아서 저 스스로 압박감이 좀 생겼었어요.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다독여주고 응원을 해줬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얼른 회사로 복귀를 해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또 곤란한 상황이 되었어요. 바로 둘째를 임신하게 된 거였는데요. 둘째 때는 제가 도저히 육아휴직을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돈이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쌓아놓은 커리어가 너무 아까워서 이번만큼은 육아휴직을 쓰는 게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선뜻 나서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저의 동서였습니다. 저희 동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온 가족들이 다 반겼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동생은 진짜 정신 못 차리는 망나니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결혼하고 나면 정신이라도 좀 차릴까 싶은 데다 또 데리고 온 사람이 너무 괜찮으니까 가족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결혼을 해서도 시동생은 변하질 않았어요. 원래는 그래도 얼마 못 가 계속 옮겨 다니는 직장이어도 돈 벌면서 자기 밥벌이는 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왠지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옮겨 다니는 걸 보면서 저랑 남편은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저기 직장 옮겨 다니는 것도 진짜 능력이라면 능력이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동생은 그것마저도 얼마 안 되어 다 포기를 하고는 갑자기 치킨집을 차린다고 성화를 부렸어요. 근데 그마저도 잘 될 턱이 없었죠. 이때는 시부모님이 그래도 아들이 가정에 충실하고 제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잘 해봐라라는 생각으로 치킨집 차릴 때 도와주셨는데요. 역시나 얼마 못 가 다 말아먹고 말았어요. 그때마다 동서는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고 매일 울어댔어요. 형님, 저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거 잘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연애 땐 이렇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지 저 정말 요즘은 이혼까지도 생각한다니까요. 아휴, 동서가 진짜 고생이 많다. 이번 치킨집도 결국에는 안 되는 거야? 더 해볼 가능성이 없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것도 몇 번이나 일을 대충 해서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은 진짜 안 되나 봐요. 그럼 서방님한테 치킨 말고 제발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서 다시 일 시작하라고 해. 언제까지 이렇게 동서 속 썩이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거기다가 지금 동서 임신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일을 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임신까지 해버리니까 직장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 막막해요, 형님. 동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좋은 사람 속을 있는 대로 다 썩히는 시동생이 저는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동서는 저한테도 정말 싹싹하게 잘했는데 제가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했을 때는 거의 저희 집에 매일 오다시피 하면서 아이도 같이 봐주고 수다도 떨면서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그러면서 매번 직장을 그만두고 옮겨 다니는 시동생 걱정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시동생이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동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아이를 안 가졌었어요. 그게 제가 첫째를 낳고 거의 3년이 지났을 무렵까지 이어졌는데 그 즈음에 갑자기 또 옮긴 지 얼마 안 된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더니만 치킨집을 차리고 이때는 동서도 갑작스레 임신을 하게 된 시기였던지라 또 이렇게 일이 틀어져 버리니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도 동서는 이렇게 한 번씩 하소연만 할 뿐 그래도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간간히 알바도 하면서 지낼 만큼 시동생과 잘 살아보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 동서를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에게도 한 번씩 한마디 하고 그랬네요. 서방님, 지금 동서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요?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직장 다시 잡으면 거기는 절대 다시 나오지 말고 꾸준히 오래 다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직장 옮겨 다니면서 최저임금만 받아가면서 돈 벌 거예요. 그럼 애 태어나도 책임 못 져요.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죽하면 동서가 지금 임신한 몸으로 편의점 알바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 치킨집도 접으려면 빨리 접고 취직 다시 하세요. 형수님, 그게 뭐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형수님은 대기업 다니니까 잘 모를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직장 생활하기 정말 각박하거든요. 꼰대 상사의 더러운 업무 환경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어딜 가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 저희 기업이라고 다 좋기만 하겠어요? 그리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커리어 쌓은 다음에 서방님도 경력직으로 다른 좋은 곳으로 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한 직장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서방님은 매번 1년 넘기기가 힘드니까 취직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좀 직장 구해서 오래 번듯하게 좀 다녀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잔소리를 해도 시동생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치킨집만 접고는 집에서 빈둥대며 쉬는 듯 하더라고요. 그나마 치킨집 보증금 뺀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나 시부모님이 얼마나 한숨을 많이 쉬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둘째가 생겼고 저의 커리어와 둘째 육아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서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주던 거 있죠? 나는 정말 우리 기업에 인정받는 상사 돼서 승진하는 게 내 큰 목표인데 지금 또 육아휴직하면 힘들어질 거란 말이지. 아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동서. 제가 동서를 만나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니 동서가 좀 고민하는 눈치를 보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형님, 그럼 저한테 맡기세요. 우리 애하고 주한이하고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제가 잘 돌볼 테니까 저한테 맡겨놓고 형님은 형님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저야 어차피 이제 전업주부로 완전 들어왔으니까 다른 사람 손 안 타고 제가 주한이 보면 형님도 더 마음이 놓일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동서와 사이도 좋았고 동서도 시동생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착실하고 아이들과 남편 케어하면서 열심히 살며 저와도 잘 지내왔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니 믿음이 가면서 애를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애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꽁으로 아이를 맡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줘도 육아비에 용돈까지 넉넉히 드리는 게 도리인데 사정이 어려운 동서에게는 더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죠. 동서,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워. 근데 나도 우리 애들 맡기는데 그냥 맡기면 그건 도리도 아니고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지금 서방님 사정도 안 좋고 자리 잡으려면 더 시간 필요할 텐데 동선에도 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많이는 못 주더라도 우리 애들 보육비라고 생각하고 매월 250씩 줄게. 그래야 동서도 우리 애들 더 책임 있게 잘 봐줄 것 같고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형님, 저야 제 조카들인데 그냥도 볼 수 있죠.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하다못해 한 명도 아니고 둘인데. 물론 우리 첫째야 어린이집 다니니까 좀 더 수월할 수 있다지만 나나 우리 남편이나 앞으로 야근도 많이 할 거라 동서가 고생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아도 돼. 게다가 동선에 지금 돈 필요하잖아. 나도 서방님 계속 집에서 저러고만 있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둘 다 상부상조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거절 마, 동서. 이게 다 우리 서로한테 좋은 일이니까 돈 받는 거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아, 참. 감사해요, 형님. 그럼 저도 더 거절 안 하고 받을게요. 대신에 제가 정말 우리 주성이랑 주한이 잘 돌볼 테니까 형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 사정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매번 걱정만 시키는 동서라 마음이 편치 않아요. 대신에 내 새끼들이다 생각하고 주성이랑 주한이 정말 잘 키울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해요, 형님. 동서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 저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죠. 동서는 이제 숨통 트이며 살 길이 생겼다는 걸 느꼈는지 제가 250만 원을 꼬박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짠하기도 하면서 서방님이 한층 더 원망스러워져 동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한참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서에게 저희 아이들을 맡겼고 그 뒤로 한 3개월 정도를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건 단순히 저의 촉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게 되면서 의아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이상함을 느끼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늘 퇴근을 하면서 동서내로 들려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집에 온 아들이 저한테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뭐? 배고프다고? 작은 엄마네서 밥 안 먹었어? 엄마가 너희 데리러 가기 전에 금방 밥 먹었다고 했었는데?
어, 먹긴 했는데 작은 엄마가 물에 밥 말아서 주고 풀 같은 거 줬는데 맛 없어서 안 먹었어. 처음에는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에 저는 동서가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어요. 저도 바쁠 때면 아이들 밥을 제대로 못 챙겨주고 볶음밥 하나 해서 먹이거나 미리 해뒀던 국에 밥만 말아서 먹였던 적이 종종 있어서 초반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었죠. 근데 이게 몇 번씩이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배가 고프다고 하는 우리 첫째한테 아예 작정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주성아, 오늘은 뭐 먹었길래 또 배가 고파? 말해봐. 요즘 작은 엄마가 밥 뭐 해줘? 오늘도 작은 엄마가 물에다가 밥 말아줬어. 맨날 작은 엄마가 콩나물이랑 김치 주는데 콩나물 이제 맛 없어서 안 먹었어. 맨날 물이랑 밥이랑 콩나물만 줘. 과자도 먹고 싶은데 하나도 안 사주고. 그리고 엄마가 작은 엄마한테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해도 된다고 해서 피자도 사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작은 엄마가 안 사주고 뭐라고 했어. 뭐? 뭐라고 했는데? 지 엄마 닮아서 입이 고급이라고 했어. 뭐? 너한테 작은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어, 우리한테 피자 사줄 돈 없다고 피자는 엄마한테 가서 사달라고 하라고 했어. 저는 첫째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250만 원을 매달 주면서 그 외의 돈으로 우리 애들에게 쓸 수 있는 돈도 같이 포함해서 주었고 그걸 확실하게 동서에게 처음부터 말을 하고 줬던 거였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도 마음 놓고 작은 엄마한테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말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안 사주고 오히려 우리 애들에게 제 욕을 하면서 핀잔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아무 내색 없었던 첫째 아들이 이해가 안 돼서 그것도 물어봤죠. 아니 주성아, 혹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작은 엄마가 너한테 얘기해 왔었어? 왜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 작은 엄마가 작은 엄마 집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리 집 와서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했어. 그리고 작은 엄마한테도 엄청 혼날 거라고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었어. 저는 더 믿기지 않는 말이 우리 아들에게서 나오는 걸 들으며 정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집까지는 안 했길 바라며 물어봤죠. 뭐야? 작은 엄마가 정말로 그랬단 말이야? 주성아, 엄마한테는 다 말해도 돼. 걱정하지 마. 네가 작은 엄마한테 혼날 일도 없고 큰일도 안 날 거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 엄마한테 전부 다 말해. 혹시 작은 엄마가 너희 때리기도 했어?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첫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근데 첫째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 했기에 주성이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죠. 주성아,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이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작은 엄마가 잘못 가르쳐 준 거야. 엄마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말해봐. 괜찮아. 작은 엄마가 그동안 주성이랑 주한이 때렸어? 어, 때리진 않았는데 맨날 회초리로 맞는다고 말해.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는 맨날 화만 내. 맨날 회초리로 나 때린다고 말하고 맨날 벽 보고 앉아있으라고 해서 무서워, 엄마. 제 첫째 아이는 그동안 속에서 무섭고 억울한 것들이 쌓이고 쌓였는지 저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면서 울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이상한 점을 느꼈던 게 제가 주성이가 잘못했을 때 조금이라도 화를 내려고 하면 주성이는 벌벌 떠는 듯한 행동을 취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늘 벽만 보고 앉아 있어서 한 번은 왜 자꾸 벽을 보고 혼자서 앉아 있냐고 하면서 제가 데리고 와서 책도 읽어주고 장난감도 읽어주고 했었는데 그게 다 동서내에서 당해온 것들이 집에서 고스란히 나타난 거였어요. 저는 왜 그동안
우리 아들의 이상 행동을 더 빠르게 눈치채지 못했을까 자책이 되면서 아들에게 이 말들을 듣고는 정말 화가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상한 점들이 다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었죠. 그리고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 바로 물었죠. 사실은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기 이전에 첫째 몸에서 멍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한테 왜 멍이 들었냐고 물어보니 화장실에서 씻다가 넘어졌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다 동서가 때린 게 아닐까 싶어서 얼른 다시 물어봤죠. 주성아, 너 저번에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했을 때 있잖아. 그때 정말로 씻다가 넘어진 거 맞아? 맞아. 그때 넘어져서 코피도 났어. 코피까지 났어? 그럼 그때 작은 엄마가 어떻게 했어? 너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말해봐. 작은 엄마가 그냥 있었어. 그때도 피 바닥에 떨어지며 회초리로 맞는다고 해서 화장실에 계속 있었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상이 가면서 그때부터는 피가 정말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은 동서를 바로 찾아가 복수를 해버릴까 싶었지만 무작정 가는 것보다는 증거를 잡고 확실하게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천천히 쓰기 시작했죠. 우선은 정확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잡기 위해 동서부터 떠봤습니다. 동서, 요즘 우리 애들은 동서네 집에서 좀 어때? 말은 잘 들어? 지금이 딱 우리 첫째가 미운 4살 소리 들을 때라 어떨지 모르겠네. 집에서는 그래도 엄마 말은 잘 듣는데 또 밖에 나가면 어떤지 모르잖아. 어머, 아니에요, 형님. 저희 집에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 말도 너무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얼마나 씩씩하게 잘 있는지 몰라요. 미운 4살이라뇨. 우리 주성이 들으면 섭섭하겠어요. 얼마 전에는 피자도 시켜주고 핫도그도 시켜줬는데 얼마나 예쁘게 먹던지 사랑스러워서 혼났다니까요. 그리고 주한이도 분유량도 점점 늘고 때 맞춰서 잘 먹고 있어요. 요즘 우리 조카들 보는 재미로 제가 살아요. 아, 그래? 네, 형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정말 잘 지내고 있으니까 형님은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 믿고 형님 일 열심히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애들 보고 있는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얼마나 문제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 주성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좋은 것 같고 저도 집에 데리고 와서는 지극정성으로 돌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형님은 안심하시고 일에만 집중하세요. 이 동서만 믿으세요. 아셨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물어보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동서를 보며 저는 더욱더 기가 찼어요. 그리고 이 착한 얼굴로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게 너무나도 괘씸하고 화가 났죠. 그래서 제대로 물증 잡아서 혼내줄 생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바로 저희 주성이 보낼 때 쓰는 가방에 초소형 녹음기를 달아서 첫째가 동선에 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소리로 담길 수 있게 했죠. 그리고 그 안에 녹음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는데 저는 정말 이들의 이중성에 소름이 끼치고 말았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녹음기 안에 있는 소리를 들으며 상황을 파악하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동서 혼자만 한 일이 아니라 시동생도 함께 저지른 일들이었어요. 녹음기 소리로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 따로 없더라고요. 주성이가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하면 시동생이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야, 너 조용히 안 해? 자꾸 시끄럽게 할래? 안 되겠다. 너 회초리 가지고 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작은 아빠, 안 그럴게요. 시끄럽게 안 할게요. 아우, 진짜. 누구의 아니랄까봐. 목청도 아주 시끄러워서는. 야, 너 저기 저 구석탱이 가서 딱 벽 보고 앉아 있어. 거기에서 한 번만 더 찍소리 내면 작은 아빠가 아니라 이 작은 엄마한테 회초리로 맞을 줄 알아. 녹음기 안에서 들려오는 이들의 대화 소리를 들으니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4살짜리 애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애가 매번 저한테 하던 말을 그대로 동서에게 하는데 동서의 반응이 정말 당장이라도 가서 뺨따구를 내려 치고 싶을 정도의 열받는 반응이었죠. 작은 엄마, 저 배고파요. 뭐? 너 어린이집에서 밥 안 먹었어? 내가 어린이집에서 밥 먹을 때 많이 먹으라고 했지. 집에서 먹는 것보다 2배, 3배는 더 많이 먹으라고 했어, 안 했어? 먹었는데 또 배고파요. 아, 진짜 이게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밥을 그렇게 처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프다고? 야, 너한테 해줄 밥 없으니까 집에 가서 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맨날 물에 밥 말고 콩나물 내다 줘도 먹기 싫다고 난리를 피우는 게? 너는 딱 굶고 정신 한번 차려봐야 돼. 그냥 주는 대로 처먹을 수 있는 때가 좋은 거야. 알았어? 그리고 넌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서 있었던 일 집에 가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지? 아주 그냥 그때 너 회초리 많이 맞고 큰일 나는 거야. 알았어?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더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동서의 만행이 용서받지 못할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들은 여기에서 더 그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동서의 또 다른 실체가 담겨져 있었어요. 아싸, 고돌이. 아, 오늘 잘 풀리네.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름 아닌 고스톱을 치는 소리였고 고돌이라며 좋아하던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며칠간 있었던 녹음기 안에서 매일 고스톱을 쳐댔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부 도박단이라고 해서 매일 모여서 꽤 큰 돈을 내놓고 도박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동서가 고스톱을 치면서 우리 아이에게 한 행동이었죠. 야, 주성아, 물 좀 떠와라. 목마르니까 잔뜩 떠와야 돼. 네, 작은 엄마. 저는 이 물 떠오라는 소리가 기가 막혔는데 벼랑간 들리는 소리에 더 화가 났어요. 주성이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물을 떠오다가 바닥에 흘린 듯 했죠. 근데 그 뒤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야, 너 바닥에 물 쏟았어? 아, 진짜. 넌 뭘 하나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야, 당장 닦아. 휴지 가지고 가서 닦든 수건을 가지고 가서 닦든 깨끗이 닦아라. 내가 갔는데 바닥에 물기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주 죽을 줄 알아. 또 회초리 맴매할 줄 알라고. 네, 작은 엄마. 주성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고 그 뒤로는 물기를 닦았는데 역시나 제대로 안 닦였는지 또 다그치는 동서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우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너 이리 와. 당장 다시 닦아. 그리고 바로 가서 벽 보고 앉아 있어. 뭘 하나 시키면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너는 네 애미 머리를 안 닮아서 멍청한 건가? 왜 이렇게 일을 못해? 동서는 4살짜리 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그 작은 애가 물 하나 못 떴다고 막무가내로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더는 이 인간들을 더 용서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이렇게 아이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때까지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산 이 동서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동시에 무섭기까지 해서 저는 정말 우리 주성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 동서도 정말 나쁜 년이지만 시동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동생은 그동안 게임에 완전히 미쳐서 살고 있는 듯 했어요. 게임을 한참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배가 고프다며 동서에게 주문을 하나 넣더라고요. 여보, 짜장면 좀 시켜봐. 아우씨, 오늘 게임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 인간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나가서 돈 좀 벌어. 형님한테 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썼다고. 아, 잔말 말고 빨리 짜장면이나 시켜. 동서는 시동생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시킨 듯 했고 그 내용을 더 들어보니
짜장면과 짬뽕을 시켜서 우리 애는 아예 주지도 않고 둘이서만 먹는 듯 했습니다. 작은 엄마, 배고파요. 저도 짜장면 먹고 싶어요. 야,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거든, 지금? 너 아까 내가 하는 소리 못 들었어? 하여간에 너네 엄마는 돈도 많이 벌면서 좀 더 쓰지. 그냥 꼴랑 250 주면서 너네 먹을 것까지 다 시켜주라고 유세더라. 하여간에 있는 것들이 더해요. 나는 꼴랑 250 받으면서 너한테 짜장면까지 사줄 여유 없으니까 니네 엄마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 저 집안은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애 둘이나 맡겼으면 돈 몇백은 더 줘야지. 당신이 이참에 돈 좀 더 달라고 올려봐. 250만 원 가지고는 우리 집이 너무 쪼달려. 당신만 정신 차리고 나가서 돈 더 벌어오면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안 살아도 돼. 조용히 하고 짜장면이나 처먹어. 결국 동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주성이에게 짜장면 한 입 주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함께 둘이서만 밥을 먹은 듯 했죠.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주성이는 저에게 와서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먹고 싶다고 하길래 바로 시켜주고는 이 녹음기를 틀었던 건데 그 짜장면에 대한 사정을 알고 나니까 진짜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켜서 그 인간들 얼굴에 박박 비벼주고 싶던 거 있죠? 거기에 저는 그들을 완전히 몰아갈 수 있는 증거들을 더 잡기 위해서 며칠을 더 두고 봤는데 진짜 기가 막힌 게 더 나오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형수님한테 가서 말 좀 잘해서 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봐. 1,000만 원만. 아이, 당신이 말해. 내가 형님한테 어떻게 말해? 내가 말하면 당연히 안 통하지. 당신이 말해야 통할 거 아니야. 아니, 막말로 우리가 지금 주성이랑 주한이 거의 자식처럼 끼고 키워주고 있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 양심이 있는 거지. 그리고 당신 말이라면 형수가 껌뻑 죽잖아. 그러니까 한번 말이라도 좀 해봐. 아, 진짜 말하기 싫은데. 아, 뭐라고 말해야 하는데. 당신 친정에 갑자기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한 1,000만 원만 빼돌려 와봐. 이 뒷내용은 더 들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친정 핑계를 대며 돈을 빌리려고 하던 거 있죠? 형님, 제가 좀 어려운 부탁 좀 하나 할까 싶어서요. 좀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거 수술 비용이 좀 필요하게 됐어요. 당장 돈 보내줘야 하는데 저희한테 지금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말이에요. 혹시 1,0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저는 뻔뻔스럽게 거짓말해가며 저한테 돈 이야기를 하는 동서를 속으로 비웃으며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어머, 어쩌지 동서? 우리도 지금 내줄 수 있는 돈이 없네. 그러지 말고 동서 얼른 서방님 정신 차리고 제발 일 좀 하라고 해. 언제까지 집구석에 처박혀서 망나니처럼 살 거냐고 동서가 좀 이야기해봐. 동서는 어떻게든 가족들 먹여 살려보겠다고 나한테 그 꼴랑 얼마 안 되는 돈 빌빌거려가면서 받아가면서 내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책임감 없이 가족들 내팽겨치고 있냐면서 말 좀 해봐. 하긴 그 망나니 같은 성격에 물러터진 동서 말을 제대로 들을지 모르겠다. 하여간에 나는 이번에는 줄 수 있는 돈이 없네. 미안. 동서는 제 말에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는지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그때는 이미 제가 아이들도 더 안 맡기고 복수를 단단히 해주려고 결심을 했던 때였기 때문에 속 긁는 말을 확 해버렸어요. 하지만 더 큰 그림이 뒤에 있었기에 아주 살짝 맛보기로만 긁어준 거였어요. 저는 그 뒤에 진짜 참교육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었죠. 제가 몰래 보낸 녹음기를 통해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 늘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주성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물에 밥 말아서 겨우 김치나 다른 반찬 하나 내주고는 말거나 그마저도 안 주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매번 회초리로 맞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성이에게 겁을 주었고 저희 둘째 분유도 때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애가 배가 고파서 자지러지게 울 때쯤에야 겨우 짜증을 내면서 분유를 먹이는 정도였죠. 그러면서 지혜는 예뻐가지고 물고 빨고 하는 소리가 다 들려왔어요. 그것만 봐도 화가 나는데요. 게다가 늘 말로 저희 주성이한테 기를 죽이고 제 욕을 하면서 한시도 아이가 그곳에서 편하게 있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정말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어느 정도 물증을 잡았다 싶었을 즈음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는 실시간으로 제가 얻은 녹음 파일들을 남편과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보낸 파일을 통해서 시동생 부부의 만행을 전부 알게 된 남편과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화내는 건 당연했지만 여기에서는 저희 시모가 제대로 화가 나서는 동서에게 참교육을 제대로 해주셨어요. 시부모님은 그 파일들을 다 듣자마자 저희 모두를 시댁으로 호출했고 시동생 부부가 나타나자마자 시모는 다짜고짜 동서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는 거실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 어? 네가 지금 몰라서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묻는 거냐? 시모는 동서의 다급한 외침에 더 화가 나서 아예 양손으로 잡고는 끌고 다녔고 그걸 본 시동생은 순간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지 바로 줄행랑을 치려고 했는데 그걸 제 남편이 붙잡아서는 쌍싸대기를 거의 5대를 핵펀치로 날려버렸어요. 이 상종도 못할 것들, 이 쓰레기들아.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네가 주성이하고 주한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았어. 니네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알아들어? 이 쓰레기만도 못할 이 재활용도 안 되는 놈들 같으니. 시모의 발악을 들으며 그제서야 동서도 모든 상황들이 다 파악이 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는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동생도 눈치가 있었기에 동서와 같이 무릎을 꿇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대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수님, 형.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어떻게 조카한테, 그것도 내 귀한 손주들한테 그딴 짓들을 벌일 수가 있어. 그것도 한 달에 꼬박꼬박 250만 원씩이나 받아가면서 어쩜 그 쓰레기 같은 짓을 할 수 있냔 말이야. 뉴스에 나오는 그 상종도 못할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이 바로 내 자식이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어.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뭐? 미쳤었어? 아니, 그냥 너는 아예 뇌라고는 없는 인간이었어. 이 사이코패스야. 너도 자식이 있잖아. 처음부터 네 자식이랑 같으니까 맡기라고 한 거였잖아. 근데 밥을 굶기고 거기에다 대고 내 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맨날 회초리 맞는다고 협박까지 해? 4살짜리 애를 상대로? 네가 진짜 인간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 못하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야. 나 다 들었어. 우리 애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다 무시하고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고. 그러고 니네 엄마한테나 가서 사달라고 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너넨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우리 애는 아예 줄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거기다가 우리 주성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코피까지 나는데도 거들떠도 안 봤다면서? 너는 내가 웃음니? 어? 언젠간 이렇게 들통날 거 몰랐어? 몰랐냐고. 죄송해요. 순간 제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죽을 죄를 지었어요. 동서는 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미안하다고 했고 저희 시모는 제 말에 한 번 더 열이 받았는지 또다시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는 거의 빗자루로 바닥 쓸듯 거실 안을 끌고 다녔어요. 남편도 너무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동생의 뒤통수를 쳐대며 화를 냈고 저는 너무나 울분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서 시부는 기가 찼는지 다 포기했다는 심정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온 가족이 다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물론 주성이를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말로 상처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아이를 생각하니 정말 너무 미안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어린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심리였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성이는 아동 심리 상담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불안정하고 움츠러들어 있어서 한동안 제가 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상담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 정도로 주성이는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라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만 했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라고만 느껴졌어요. 제가 동서에게 애들만 맡기지 않았더라도, 아니, 애초에 일 욕심만 내지 않았어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이 저를 자책하게 되었죠. 그런 저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주더군요. 여보, 절대로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이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도 당한 건데 그게 어떻게 당신 잘못이야?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가면 돼. 그러니까 절대 죄책감 갖지 마. 당신은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잖아. 그동안 일 다니면서도 얼마나 애들 생각 많이 했어. 그건 내가 다 알고 우리 애들도 다 알 거야. 그러니까 주성이가 지금 이렇게 엄마를 의지하는 거지. 당신이 주성이한테 그동안 소홀히 하고 못했었으면 주성이가 당신 이만큼 의지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죄책감은 버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마음이 좀 녹는 듯 했어요. 근데 남편 말도 사실인 게 주성이는 늘 저한테 와서 SOS를 치고 있었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상황에서도 제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면서 저하고만 있으면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다행인 건 제가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일도 다시 포기하고 아예 그만두고서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주성이가 빠르게 심리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어 지금은 불안해하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평범하게 일상을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리치료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길 저와 유대감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관계 형성이 끈끈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에 저도 더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과 동서와는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그 인간들을 저희 가족에게서 거의 배제를 하며 지내고 있고요. 사실 그 일 뒤에는 결국 시동생과 동서는 갈라졌기 때문에 동서는 진작에 더는 볼 일이 없어졌고 시동생은 혼자서 자취를 하면서 여전히 게임에 빠진 채로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가족들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보니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서 막노동하면서 거기에서 받는 1급으로 겨우 끼니 때우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간간히 시모한테나 자꾸 들이대보려고 자신의 상황을 피력하느라 문자 보내고 상황 보고 하는 듯한데 시모는 그냥 그런 문자가 오면 읽고 씹어버리고 아예 무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체를 알고 보니까 동서 그년도 시동생과 똑같은 종족이라서 나가서 돈 벌기는 싫고 쉽게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니 그 둘이서 같이 살면서 무슨 발전이 있고 무슨 좋은 일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둘도 서로에게는 서로가 득이 안 되고 오히려 실만 된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갈라서는 듯 했었죠. 동서는 결혼 후에 살이 많이 쪄서 거의 80kg를 넘기고 있었는데 그만큼 게을러 터졌으니 살만 띠룩띠룩 찌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 꿈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삶에 대해 오히려 더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지난날의 저의 실수와 과오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너무 절절하게 느끼게 되어서 이제 다시는 우리 아이들을 다른 사람 손에 안 맡기고
제가 손수 다 보려고 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다시 일을 하라고 했지만 제가 완고하게 나오니까 그때는 제 의견을 존중한다며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이번 일을 통해서 느껴진 바가 많았는지 이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는 좋은 아빠이자 신랑이었는데 요즘은 더 잘하고 있어요. 퇴근 후면 늘 피곤에 쩔어 있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랑 조금이라도 더 놀아주려고 하고 집안일도 함께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도 항상 일하는 시간에 바쁘게 쫓기며 살았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직접 주성이 어린이집도 보내주고 하루 종일 주한이랑 같이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해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아이들과 남편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에게도 약속드립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진작에 이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성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최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나는 커서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연 튜브를 보면서 세상에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는 것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저는 시부나 시모 때문에 고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오히려 우리 시부모님들은 두 분 다 어질고 현명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라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지금은 한 번씩 손주들 보러 저희 집에도 찾아오시고 또 저희가 찾아뵙기도 하면서 서로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라와나 블랙웨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나이가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저는 이 명언을 보는 순간 딱 시동생과 동서가 생각이 나더군요. 이 둘은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 보기까지 했지만 전혀 어른으로서 성숙해지지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 번의 아픈 사건을 통해서 오늘 더 성숙한 선택을 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앞으로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더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함께 좋은 어른, 성숙한 사람이 되어보아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